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거의 유튜브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키니까 좀 긴장이 또 되긴 되네요. 날씨가 좀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 제가 히터를 안 키고 있다 보니까 좀 자켓이나 이런 걸 또 입고 있긴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히터를 많이 키니까 막 전기료만 한 300불, 400불 나와가지고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저는 이제 모기지를 변동으로 됐기 때문에 금리를 모기지를 옛날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 1200불 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자체가 거의 없다. 완전히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오래간만에 제가 방송 오래동안 몇 주, 일주 넘게 안 했던 것 같긴 하네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니까 그냥 더 게을러지기만 하고 잠만 자지 뭐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좀 받는 스트레스, 개인적인 일로 받는 스트레스, 거기에 오는 어떤 뭐 좌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거 안 하니까 별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네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래도 또 방송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제가 근데 이거를 말이 좀 되게 꼬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방송도 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확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 경제 침체가 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집값도 약간 되게 소강 상태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집값이 폭락이 올 것인가 캐나다에 뭐꼭 폭락이라고 해도 막 엄청나게 막 반토막 나고 막 40%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띌만 어느 정도 좀 집값 하락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쟤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제가 볼게요. 중간에 이제 제 어떤 논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좀 들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캐나다 경제 성장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8월 달에 GDP가 0%가 됐어요. 근데 0%도 제가 이 기사에 예전에 났었지만 사실상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100만 명 이상이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이민자 플러스 뭐 단기 거주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인구 증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당연히 써주는데 그런 이런 엄청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가 정말 0%의 성장이 나왔다는 건 캐나다 경제는 이미 사실상 마이너스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내년 유가가 위기도 있나? 어쨌든 2024년에는 캐나다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거 누구나 다 예상할 겁니다. 그죠? 또한 여기도 변수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내년 캐나다 경기 침체를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세계 은행이 예측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가 변동한다면 최대 배럴당 157불.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0 몇 불입니다. 82불, 3불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157불이면 두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까 유가가 지금 한 175 정도 됐는데 이게 두 배로 뛰면 얼마입니까? 3.5불. 뭐 물론 그게 그대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3불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유가가 뛰고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캘거리는 석유 산업이 여전히 캐나다의 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캘거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알버타주 전체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기름을 안 뽑아내고 있는 BC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경기 전문가가 아니라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이 확전에 따르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세계은행에서도 야, 확전 시에는 150달러 급등할 거야라고 경고를 했고 이 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분명히 이란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을 하면은 기름값이 엄청 뜰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미 지상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자 가자 지구에 지상전이 이미 들어갔고요. 탱크들이 지금 이미 들어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여줬고 가자 지구 북부에는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갔고 벙커 포스터를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폭격도 에어스트라이크죠. 폭격도 지금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1불까지 떨어졌네요. 저는 이게 사실은 막 진짜 막 얘기하면 150불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나 삶이 정말 너무 팍팍해지니 어떡하냐 했는데 5일짜리 볼까요? 먼스로 볼까요? 이때 팔레스타인이 들어가가지고 24일 됐어요. 전쟁 난지. 그러니까 10월 초 요때였죠. 요때 들어갔다가 이게 그때만 86불이었었는데 한번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훅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90불 통과해서 100불 넘어간다 그랬는데 다시 81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전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에 진입했는데 그 이란은 지금 막 확전하겠다고 막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왜 떨어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기름값 안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진짜. 전쟁이 나자마자 바이든이 바로 텔아비브 가서 방문했죠. 그리고 네타냐후 대통령이죠.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푸틴도 만났고, 그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원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원하면 그 이스라엘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은 저 전쟁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옛날에는 이제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느껴져요.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요즘 생각이 하나 더 들어갔던 게 미국은 저 전쟁을 안 끝내서 그냥 러시아를 완전히 파탄 상태로 만들려는 거구나.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고르바초프인가요? 옛날에 그 우주 전쟁 기억 까먹었어요. 이름 있는데 하여간 그 막 미사일 쏴가지고 우주에서 맞추고 막 별의별 일 스타워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전 세계 핵 전쟁 일어난 것처럼 막 얘기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핵 개발 엄청나게 했는데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그걸 견뎌냈고 러시아는 그때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거죠. 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자극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게끔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힘이 엄청나게 빠진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뭐 중국도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때려 맞아서 며칠 전에 기자 보셨죠? 왕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한테 이제 좀 살살하자고 내가 말 잘 들을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상태인 거예요.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군도 지금 기사 찾아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또 이란한테 확전하면 뭐 정말 죽여버린다고도 얘기도 했어요. 사실상 엄청난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를 준 상태죠. 그래서 전쟁이 사실상 약간 확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더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뭐 90불 통과하고 100불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캐나다 그 금리랜다 또 물가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만약에 금리로 만약에 경제를 좀 더 때려잡아서 그 뭐라 그러죠? 실업자들을 많이 양산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도를 했었죠. 사실상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한 건데 그게 만약에 진짜 목표였다면 이렇게 2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지금 2회 연속으로 10월 달에도 이미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는 너무 당연하게
2024년에는 확실하게 온다. 더욱 분명해지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예측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어요. 인플라 장기화 되다 보니까 외식업도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식당 절반이 적자거나 운영이 해봤자 본전치기다. 그래서 자기 월급은 가져가니까 살 수 있는 건데 저렇게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자 인플레이션에 가격 올리니까 손님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외식 한번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에 플러스 팁. 팁을 줘버리면 한 명이 와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주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도 옛날에 팁으로 한 3년 살아보다 보니까 그 팁을 줘야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팁을 줘야지 종업원들이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게 월급처럼 받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성을 아는데도 그러니까 아예 부담스러워서 좀 안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당연히 경기 침체 눈앞에 왔는데 근데 사실상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렸어야죠. 그죠?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는 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정치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 수상들이 금리 동결을 막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BC주도 그렇고 뭐 다른 주 수상도 금리 좀 동결해줘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뭡니까? 정치가 금융 정책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앙은행이 뭐 정체나 독립되어 있는 존재, 뭐 캐나다는 꼭 그렇진 않아요. 미국 같은 거 확실히 독립되어 있죠. 근데 저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원칙대로 따지면 뭐 뭔 소리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연예인들이 댓글 같은 거 보고 이제 막 뭐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모든 걸 가진 어떤 스타들이 그 소위 말하는 루저들이 쓰는 그런 댓글에 막 상처받고 좀 그렇게 되는 거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저도 어떤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상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거에 사람이란 게 벗어나기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알기 정말 쉽지는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 수상들이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주 수상들이면 그 주의 대표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금리 동결합시다. 금리 좀 내립시다. 좀 너무 살기 힘들대요. 왜? 나한테 표를 찍어주는 나한테 유권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대. 좀 하지 마 얘기하면 중앙은행도 이 결과가 혹시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리 정책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경기 침체가 오고 어떤 집값이 확실하게 떨어지려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다른 기사들 보니까 확실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 실업률이 확실하게 올라가야 돼요. 실업률이 확실히 올라가야지.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확실히 어떤 그럼 돈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러스 마켓이 오면서 셀러들이 집을 이제 소위 말해서 던지거나 싸게 파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게 나오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팍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빡 올라와야 금리를 또 빡 올리는데 생각보다 기름값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계적인 변수인데 안 올라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떤 국제적인 큰 손들이 별로 올리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오르고 있고 실제로 유가는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중앙은행도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2회 연속으로 이제 동결을 했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금리의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확실해지고 있고 인플레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수상들도 제발 좀 금리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나 홀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그냥 뭐 나 상관없이 나 집값 팍팍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마크로 이코노미인데 세계 경제 상황과 또 캐나다 경제 상황 거기에 플러스 정치 상황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호에 맞게 기분 좋게 뭐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며칠 새 뉴스 보면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집값의 폭락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물론 뭐 집을 살려는 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적당할 때 그냥 왜냐면 제 주변에 또 집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걱정하는 게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캐나다 뭡니까? 이민자의 나라, 인구는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도 금리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서 많이 못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 얘기 많이 했지만 또 다시 또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누가 맨날 자세히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 한번 오라고 썼는데 기회가 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니까 한번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네, 커피 한 잔 좀 사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얘기한 게 그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동산 시장도 그러면 뭐 큰 하락 내지는 어떤 폭락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데 일단은 요즘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잡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주 뭐 통제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엄청나게 큰 변수를 이제 전쟁으로 봤어요.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이 나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 기름값이 그 가스나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왜 폭등을 안 하지? 그런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름값이 생각보다 엄청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처럼 막 걱정하는 것처럼 폭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가를 완전히 들어 올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스토리가 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말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걸 잘 못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확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한 24일 전에 났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뭐 다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것 이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같은 중동 국가가 저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왜? 이란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중동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죠. 옛날엔 참 많이 알기도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다 까먹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는데 자, 이걸 듣고 이제 왜 이란이? 라고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은 자, 중동은 크게 보면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찾아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자,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무하마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죽었죠. 죽었을 때 그 후계자가 있었어야 돼요. 대충 설명할게요.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소위 말 칼리프를 뽑아야 되는데 자, 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후계자가 돼야지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세력과 아니면은 그 사위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승계를 받아야지라고 했던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기존 세력은 수니파. 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파라고 생각하고
친무함마드 세력, 그러니까 가계가 중심, 그러니까 딸을 중심해야지라는 해가 시아파 맞죠? 네, 뭐 제가 이해하는 거 어쨌든 시아파랑 수아파가 시아파와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이란은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근데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하마스는 그 수니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싫어해 서로 간에.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하마스가 공격한 거는 수니파인데 왜 시아파가 갑자기 이란이 나서지?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하마스는 그 수니파의 수장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테러 활동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 뭐 사실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갑자기 이란이 딱 나서는 거 보고 저는 왜 니네가 나서지? 죽기보다 싫어하는 놈들끼리 왜 나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 말로만 저러지 실제로 나서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젠가요 예멘이 갑자기 또 예멘 반군이 후티 반군이에요.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공격할 거다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대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왜 또 예멘이 예멘은 이란과 같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의 일을 갑자기 시아파들이 나섰어요. 원래는 이 일이 나섰을 때 처음 나서야 되는 사람은 사실상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수장이니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돼. 왜 나서지 않는가?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자세히 좀 대충 나오죠? 자, 왕이 원래 안 돼야 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 살만 국왕이 원래는 형제 간의 세속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최초로 아들한테 승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브라더가 있었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당연히 어떻게 왕세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반발했지만 이미 그 국가 군사를 다 장악한 빌살만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대숙청이 일어났고 사촌형, 제가 볼 때는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세자가 됐고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 참정권도 주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히잡도 벗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라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새로운 희망 같은 존재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보겠지만 사우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마스는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로부터 왕가로부터 재정을 받아서 테러를 일으켰던 존재들인데 얘네가 이스라엘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분명히 당연히 알았겠죠. 했을 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목소리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 내긴 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그래서 미국이랑 지금까지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확 반이스라엘 전선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레스타인 존중하지만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간 해방기구 PLO를 존중하고 그 백성들을 거기 주민들 국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사람들을 난 지지한다라고 살짝 비껴나갔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랑 같이 손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러나 했더니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지금 오늘 뉴스죠. 2034년 월드컵 유치를 사실상 확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일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 지지를 확 선언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월드컵 유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월드컵 유치를 하려는 지금 며칠 뒤에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민간인 당시 엄청 충격적이었잖아요. 민간인 끌어가고 여자들 막 끌어가고 그리고 뭐 여자들 뭐 옷도 안 입었는데 차로 막 끌고 가는 모습들 엄청 충격을 받은 전 세계가 충격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막 어쩌고 해버리면 사우디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국가네. 거기에 월드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지금 이미지 쇄신을 막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절대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 사태에도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순위파의 수장인 사우디가 나서야지 확전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서지 않고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엑스포인지는 이게 보면 한국에서도 옛날에 엑스포 할 때 뭐 엄청나게 막 한국 부산도 지금 참전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한국 부산 이스라엘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로마는 수도잖아요. 그죠? 3파전을 하고 있는데 세계 박람회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그 서울 엑스포에서 할 때도 뭐 엄청 신경 썼던 기억은 저도 나네요. 한국에 있을 텐데. 이게 좀 국가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테러리스트를 하는 국가 이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3% 가까이 확 올라가지고 아주 말이 좀 무색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5일짜리 볼까요? 이거 보세요. 5일째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달짜리 보면 지금 그 중동전 전쟁 전에 그래도 82불이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봤을 때 뭐 제가 눈치를 챌 정도면은 전문가들은 이미 눈치챘겠죠. 전쟁이 났을 때 이란하고 예멘은 발끈했지만 왜? 니네는 상관없는 애들인데 결국은 사우디가 나서줘야 되는데 사우디는 지금 정신이 어디 팔려 있습니까? 월드컵에 정신 팔려 있고 엑스포에 정신 팔려 있고 또 어디 팔려 있어요? 네옴시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네옴시티 다 아시죠? 여기 네옴시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죠? 여기에 정말 뭐 지금 사각형의 도시로 이미지가 안 나요. 이거 다 아시지 않나요? 네옴시티 이거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어떤 길이 남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더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강가에 여기 뭐 170m 길의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시티를 만드는 중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옥사곤 해변에는 엄청난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죠. 또 트로제나라고 산 꼭대기 사우디는 눈이 없잖아요. 산 꼭대기 만년설로 뒤덮인 곳에 인공 호수와 대규모 리조트를 만드는 이런 토목공사를 국가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빈살만입니다. 빈살만 여기 보셨듯이 뉴캐슬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월드컵 유치했지. 그리고 또 여기 엑스포 유치하고 있지. 이런 네옴시티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사람들한테 수주 주면서 돈을 막 써가면서 하고 있지. 요게 지금 또 잘 아시는 분 알지만 호날두 영입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도 지금 엄청 활성화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안 나서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섭니까? 이란하고 예멘 같은 나라는 여기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요 먼 나라에서 지금 이 근처에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세 대가 지금 급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라크를 넘고 시리아를 넘어서 요르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격한다? 예멘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공중폭격 엄청 한 나라인데 후티 반군이라고 얘네들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천적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여기 미사일 쏘는 순간 바로 반격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유가가 뭐 그때 어제 얘기 세계은행에서는 막 150% 밀어 올린다 막 이랬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망하는 건가 막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네? 왜? 라고 생각을 했고 파다 보니까 전쟁이 나지 않을 것 같네. 그래서 물가가 막 들썩들썩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은 금리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이걸 예측을 한 건 아닌데 오늘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서 그래서 국채 금리도 이렇게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지금 발표가 된 건 가잖아요. 그죠? 네네네. 현지 시간 지금 금리 동결 됐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요? 정신도 없네요. 지금 오늘 뉴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 못 올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유가가 들썩들썩해서 물가를 막 밀어 올려야지
금리도 빡 때려서 실업자도 빵 양산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도 막 너무 힘들다 그러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각각 또 수상들도 지금 지금 그 뭐죠 지금 다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금리 좀 동결하자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금 어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된 이스라엘 이 중동 국가가 하나 되기 힘든 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정말 많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북부 지역을 폭격하면서 지금 난민들이 지금 남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인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상하기를 이집트가 국경을 좀 열어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지금 정보기구에서 문서가 유출이 됐어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유출시킨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자 지구에서 230만의 난민을 이집트 쪽으로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보낸다고 그 계획을 세운 게 드래프트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임시 계획안을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만든 게 유출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가 지금 라파 지역인데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 지역을 폭격을 하니까 여기서 난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이 국경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열어서 난민 좀 받아주자 하는데 같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도 절대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좀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해관계에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정작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지금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어느 정도 진심이냐 하면 지금 국경지대에 탱크 부대들이 지금 집결하고 정규군이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난민이 뭐 2,300명도 아니고 23,000명이 와도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난민이 지금 230만 명을 지금 이집트로 보내는 이 계획이 지금 유출이 된 상태예요. 열받죠 지금 이거. 아무리 같은 형제 국가 같은 순위파 어쩌고 해도 이 용납이 됩니까? 이게 국가 거의 재난 상태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파 지역으로 지금 탱크 부대하고 지금 정규군이 집결을 하고 이 국경 수비에 들어갔어요. 같은 순위파도 도와주지 않고 못 도와주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확전은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사이에 또 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뭐 로켓포를 더 쏴가지고 사람이 확 죽고 국지전으로 더 붙는다든지 이러면 또 뭐 국가가 갑자기 90불도 올라가고 100불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것처럼 뭐 150불 올라가서 뭐 재난 상태가 그게 근데 올라가봤자 제가 볼 땐 또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슈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뭐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물가를 들썩이게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 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금리가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되고 실업자가 일어나서 또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칠 만큼의 어떤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겠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뭐 혼자 폭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막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제 논리에 의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막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된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